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 무대응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엑스파일을 출처불명의 괴문서로 규정한 윤 전 총장은 집권당이 개입해 작성한 것이라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의 대선 경선 일정을 놓고 연계를 주장하는 비이재명계와 반대하는 이재명계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충돌했습니다. 쿠팡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가 새겨진 제품을 판매해 논란입니다. 쿠팡은 즉각 판매를 중단했지만 쿠팡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를 불법 투사라고 허가 없이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부 업자들은 단백질을 보충시킨다며 죽은 개를 다른 개들에게 먹이로 줬습니다. 전기로 안 돼, 전기로. 개 죽일 때 어떻게 뒤집어요? 다음 달부터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풀리지만 오히려 일부 지역은 방역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백신 접종자의 노 마스크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이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는 대선 1차 격돌로 불붙은 민주당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대선 경선 일정을 앞두고 오늘 하루 종일 이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치열했다는 거죠. 원칙대로 9월 9일 전에 경선을 끝내자는 이재명 지사와 이 전략상 국민의힘에 맞춰 11월로 미루자는 이 비이재명 진영이 맞섰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사흘 뒤인 25일 결론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란 상황인데요. 국회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방금 최고위원회의가 끝났는데 또 결론을 못 냈다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오늘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금 전까지 1시간 반가량 회의를 열었지만 지도부 내에서도 원칙론과 연기론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또 미뤘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대통령 선거 18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하게 돼 있는 현행 당원 당규에 따라 대선 경선 기획단이 구체적 일정을 짜기로 했는데요. 최종안은 오는 금요일에 최고위에 보고하고 일정을 따져본 뒤 연기 여부는 그때 다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자, 최선 기자, 그 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찬반 대립이 치열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경선 일정을 놓고 최종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찬반 토론과 자유 토론까지 모두 24명이 발언을 하며 3시간 넘게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측은 집단 면역 등을 고려해 오는 11월쯤 미루자고 했고 이재명 지사 측은 원칙이 훼손되면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거의 한 80%의 의원들이 이거 상당한 사유가 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정상적인 경선이 안 되니 당무위 조정을 해달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연기가 불가피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축제 속에서 해야 된다. 100m 경기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90m 경기로 바꾸자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 경기 룰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감동적이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지 경선 날짜가 언제냐, 저는 관심 없다고 봐요. 민주당은 빠르면 내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이 일정도 최고위 결정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오늘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결론이 늦춰질수록 이재명 대 비이재명 이 진영 간에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최소영 기자, 이 후보들이 말하는 수위도 점점 세지던데요. 이 각 주자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도 경선 일정 연기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들 간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를 찾은 이재명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도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를 선택하는 게 이기는 길이라고 했다며 대선 경선을 당원대로 9월 초까지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선 연기를 주장해온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 등 대선 주자 3명도 합동 토론회를 열고 압박에 나섰는데요. 정 전 총리는 한국기자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비대면으로 경선을 하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경선 일정 연기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반 이재명계 의원들은 경선 연기를 위한 당무위원회 개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경선 일정 연기를 논의할 별도의 당무위를 소집하기 위해 이미 서명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을 결정하는 그 결과가 또 늦어졌습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연기가 됐습니다. 오늘 될 줄 알았는데 연기된 배경이 뭘까요? 네, 당초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고요. 이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송 대표가 현행 일정을 유지하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도 그동안 발언에서 다 드러났었습니다. 다만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쪽에서 워낙 강하게 맞서고 있어서 지도부가 오늘 최종 결정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훈식 의원이 단장인 대선 경선 기획단에서 이번 주 금요일인 25일까지 현행 경선 일정인 그러니까 대선 6개월 전까지 대선 후보를 뽑는 일정을 바탕으로 경선 계획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안을 바탕으로 다시 지도부가 경선 일정을 그대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수정을 할지 최종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위 논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오늘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대체 이 최고위에서 어떤 논의들이 오갔던 걸까요? 네, 이미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도 3시간 가까이 격론이 벌어졌고요. 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끝장 토론을 벌인 후에 이제 당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종 브리핑을 하기도 전에 여권 인사들 SNS에서 표결을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 논쟁이 뜨겁다는 거겠죠. 그러나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표결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미뤄진 건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정이? 네, 이번 주 금요일 25일에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텐데요. 그 전까지 경선 연기파와 현행 일정 고수파 모두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오늘 최종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봤던 이재명계 측은 조금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데요. 그러나 큰 틀에서 최종적으로는 현행이 유지될 것이라고 관측을 하고 있고요. 반면 경선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연기파는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선 경선 일정을 바꾼다면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요. 경선 연기파는 별도 당무위 소집을 할 수 있는 당무위원 3분의 1 동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목금 아주 치열한 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9월에 이제 예정대로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면 그렇게 확실하게 그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해지는 겁니까?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여권 주자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국갤럽의 대선주자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보시면 지난해 이낙연 전 대표가 앞서 있다가 지난해 7월 이 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월 초까지 만약에 현행대로 한다면 2달도 남지 않았으니 지금 앞서 있는 1위 주자가 아무래도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정도로 보입니다. 이것도 좀 살펴보죠. 만약에요, 여당 후보가 이제 9월에 정해진다면 국민의힘 후보는 이제 11월에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야, 여기서는 누가 좀 유리해질까요? 네, 일정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대선 6개월 전인 9월 초, 국민의힘은 4개월 전인 11월 초가 현행 대선 후보가 정해지는 시기입니다. 역대 선거들을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예정에 없던 선거가 치러진 19대 대선을 제외하고는 먼저 선출된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다만 2002년 선거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먼저 뽑힌 건 맞지만 정몽준 후보와 뒤늦게 단일화를 해서 여권 최종 후보가 된 건 야권 후보보다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시국에서 치러지는 대선은 처음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도 많은 만큼 최종 결과는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네, 야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 이후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괴문서의 내용과 출처를 공개하라며 이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수사를 받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측도 이 정치 공작이라며 반격했습니다. 그냥 지켜볼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 공작하지 말고 내용과 근거 출처를 공개하라며 역공에 나선 겁니다. 작성자가 공기관이나 집권당이라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엑스파일을 입수했다고 주장한 장성철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작성자로 여권 등을 언급했습니다. 6월 초에 작성된 파일은 여권에서 만들었다고 저한테 전달해 주신 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4월 말에 만들어진 그 문건은 어떠한 기관이 만든 것이 다. 무대응 방침이던 윤 전 총장이 강경 대응으로 돌아선 건 검찰이 윤 전 총장 장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정황을 포착했다는 언론 보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보도의 경위를 두고 윤 전 총장은 정치 공작의 연장선상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고, 장모 측도 검찰이 저급한 정치 공작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직일 때도 윤 전 총장은 장모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아니 제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검찰은 장모 관련 조사 내용을 수사팀이 유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이 터진 후로 야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출마 요청이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작 본인은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이자 최 원장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 아버지가 이 정치 참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이 출마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최 대령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얼마 전 둘째에게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사리판, 그 복잡한 세상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출마를 만류한 이유에 대해선 줄곧 판사로 법원에서만 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친의 당부에 최 원장은 명확히 답변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대령은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여한 한국전쟁 영웅으로 평소 최 원장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 대상입니다. 6.25 전쟁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자손들이 연면히 살아갈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최 원장과 친분이 있는 정치권 인사는 최 원장이 보기 드문 효자여서 아버지 의견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 원장의 오랜 친구인 강명훈 변호사 등 지인들은 최 원장의 정치 참여를 독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선거와 달리 야권에서 우리 당과 함께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서는 필패예요. 반드시 우리 당과 함께 가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대의 멸치이라는 말도 있듯 국가를 위해선 부모에게도 냉정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최 원장이 조만간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출마 선언까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방금 야권 대선 주자로 보도해드린 윤석열, 최재형 이 두 사람은 모두 문재인 정부 출신이죠.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 나섰는데요. 이들의 출마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민찬 기자가 이어갑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사퇴한 지 얼마 안 된 전직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현직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소위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임기를 마치자마자 대선에 뛰어드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국민적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두 자리가 가져야 될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을 생각해 본다면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임기가 7개월 남은 최 원장에 대해선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임기를 보장해준 취지 자체가 바로 그런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지키라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선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위 전직 검찰총장의 엑스파일 문제인데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언론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상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엑스파일을 두고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자 정치권 내에서 해결할 일이라며 선긋기를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이 윤석열 엑스파일과 장모 관련 의혹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풀어보겠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의 태도가 하루 만에 강경해졌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윤 전 총장 하루 만에 말 그대로 돌변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대변인을 통해서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니 오늘은 괴문서로 정치 공작하지 말라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를 윤 전 총장 측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 더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더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래도 자신을 향한 이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총장 측은 이른바 엑스파일이 여권의 작업물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문건의 존재를 처음 언급했던 사람도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였고 엑스파일을 입수했다는 평론가도 이 문건 작성초로 여권을 지목했기 때문인데요. 윤 전 총장이 오늘 내놓은 입장문 중 이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도 말하던데라고 언급한 것도 아무래도 이런 이유로 풀이가 됩니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 엑스파일에 있는 내용이나 작성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눈길을 끌던데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장모 관련 의혹도 이제 반박을 했어요. 예. 이 장모 관련 의혹이 좀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이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핵심 쟁점은요. 윤 전 총장이 검사 재직 시절에 이 사건 수사 등을 무마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의 결혼 시점도 중요시하게 살펴지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은 2012년 3월에 김건희 씨와 결혼했습니다. 이 장모가 요양병원을 세워서 불법 요양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나 동업자와 함께 성남에 있는 땅을 살 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건넸다는 의혹 등은 이 사건 발생 시기가 결혼 이후입니다. 장모가 불법적으로 납골당 사업을 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건이 발생한 2013년에서 2016년까지는 윤 전 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뒤에 이 좌천됐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혹이죠.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윤 전 총장 장모 외에도 이 아내 김건희 씨의 관여 의혹도 불거졌는데 주가 조작 의심 기간이 2010년부터 2011년, 그러니까 이 윤 총장과 결혼하기 전입니다. 자, 여러 의혹들을 지금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네. 이 관련 의혹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뭐 결론이 난 건가요? 모두 수사 중이거나 혹은 재판 중인 경우가 많은데 이 요양급여 불법 취득과 이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 같은 경우에는요. 검찰이 기소를 해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납골당 사업 의혹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냈고요. 주가 조작 의혹은 검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의혹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또 불거진 건데 결국 핵심은 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 시절에 이 수사를 막았거나 외압을 행사했다. 이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들 사건 경우에는요, 모두 2019년 7월 이후, 그러니까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부임한 뒤에 고소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정권 관련 수사로 여권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 고소고발이 집중됐다, 이런 사실에 주목하기도 하는데요. 재판 결과나 혹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윤 전 총장이 수사에 개입했거나 혹은 무마 목적으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다 이제 수사나 재판 중에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상당 기간은 이 이슈가 또 논란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일단은요, 다음 달 2일 선고 예정인 이 장모의 요양급여 불법 취득 의혹, 이 1심 재판 결과부터 지켜봐야겠고요. 검찰이나 혹은 공수처 등에서 수사하거나 입건하고 있는 윤 전 총장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도 수사 진행이나 혹은 처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 17일 시작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열흘째인 오늘 오후 4시 12분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불이 났는데도 스프링클러가 8분 늦게 작동했다는 진술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쿠팡 측의 미흡한 대처가 화재를 키웠다는 증언과 정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난 17일 쿠팡의 덕평 물류센터에서 일했다는 근로자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건 어제 오후.
화재 초기 상황이 언급돼 있습니다. 5시 10분에서 15분쯤 화재 경보가 울렸지만 그동안 오작동이 잦아 일을 멈추지 않았다며 26분쯤에는 연기를 목격해 관리자에게 말했지만 묵살당했다는 겁니다. 경보기가 울렸고 연기도 목격됐지만 작업이 계속됐다는 주장입니다. 화재 넉 달 전인 지난 2월에는 물류센터 소방 점검에서 277건의 크고 작은 결함이 발견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스프링클러 이상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음 불이 시작된 지하 2층 일부 스프링클러에서는 파손과 누수, 열감지기 동작 불량도 지적됐습니다. 쿠팡은 이번 화재가 나기 전에 이미 결함을 보완해 소방서에 보고한 사안이라고 말합니다. 수정해야 되는 것도 다 하고 서면으로 다 보고해서 된 걸로. 경찰은 지하 2층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진열대 선반 위쪽 멀티탭에서 불꽃이 튀며 연기가 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화재 현장 근처 마을 피해도 심각합니다. 검댕들이 논과 밭에 날아와 작물을 망쳤고 하천에서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현장 모습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화를 신은 김일영 씨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엉망이 된 논을 정리하러 온 겁니다. 엄청 많아서 제가 말도 못해 이거. 내가 64살인데 생전 처음 이래 봤어 이거. 물류센터 바로 앞에 있는 논입니다. 모내기가 끝난 논 사이사이에 이렇게 검댕이들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잔해야 치우면 되지만 이미 땅속에 흡수됐을 오염물질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저거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할까 저거를. 제가 떨어져서 나중에 수확을 해서 쌀이 먹어도 상관이 없는가 봐. 애써 가꾼 고구마밭도 사정은 마찬가지. 화재 열기로 이파리는 노랗게 그을렸고 밭고랑에는 시커먼 잿가루가 쌓였습니다. 이거 막막해요 그냥. 너무 오염이 돼갖고. 너무 가슴이 울렁울렁하는 거야. 타고 난 제가 어린애 머리만한 게 해서 그냥 그 하우스 주변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진짜 재앙이죠. 물을 댄 논에서는 뜰채로 잿가루를 떠냅니다. 화재 현장에서 1km 떨어진 하천에서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파란색 소각용 쓰레기 봉투에는 죽은 물고기가 한가득입니다. 낙치라는 거죠. 고기 썩은 낙치. 물고기는 그냥 배를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자빠져 있는 거 모양 둥둥 떠 있었어요. 쿠팡은 지역 주민을 위해 피해 접수센터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보상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쿠팡과 관련된 각종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일본 우길기가 새겨진 제품이 팔리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쿠팡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가 새겨진 우산과 스티커입니다. 모두 쿠팡에서 판매되던 제품입니다. 우길기 제품이 국내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논란이 확산되자 쿠팡 측은 해당 상품 확인 후 즉시 판매 중단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길기 제품이 보이지 않던 다른 오픈마켓과 비교해보면 외부 판매자들이 올린 상품을 걸러내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플랫폼을 아무리 제공한다 하더라도 금칙어 설정을 잘 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가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건을 계기로 SNS에서 벌어지는 쿠팡 탈퇴 움직임에 부채질을 한 꼴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이용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 굳이 쿠팡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탈퇴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불매운동으로 역풍을 맞은 남양유업처럼 쿠팡이 제2의 남양 사태를 맞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20대 남성을 오피스텔에서 34kg의 나체 상태로 숨지게 한 비정한 고등학교 동창들의 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행이 들통나게 된 결정적인 증거는 자동으로 녹음된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수사속보 박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친구를 오피스텔에 가두고 폭행에 숨지게 한 피의자들입니다. 승리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셨나요?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은 전혀 없으신가요? 이들의 협박과 폭행이 시작된 건 지난해 10월. 숨진 피해자가 콜라를 쏟아 노트북이 망가졌다는 이유였습니다. 노트북 수리비 200만 원을 갚으라고 협박했고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일용직 노동을 시켜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보내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숨지기 전까지 이렇게 가로챈 금액만 600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두 남성은 증거가 나오자 태도를 바꾼 걸로 전해집니다. 휴대전화에서 나온 학대 동영상과 함께 이들의 덜미를 잡은 핵심 증거는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두 남성 중 한 명의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 기능이 있었는데 피해자를 협박한 통화 내용이 상당수 남아있던 겁니다. 경찰은 두 남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해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개 농장들의 불법 도살도 문제지만 잔혹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는 단백질을 보충시킨다며 죽은 개를 다른 개들에게 먹이로 줬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대원들이 농장에 들어가자 쇠창살 우리에 갇힌 개들이 보입니다. 안쪽엔 도살할 때 쓰는 도구들이 널려 있고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냉장고엔 죽은 개들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고 분뇨 처리장에도 사체가 방치돼 있습니다. 개농장 주인은 무허가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개들을 도살한 뒤 하수도로 피를 무단으로 버리다가 적발됐습니다. 개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다른 개들에게 먹이로 주기도 했습니다. 상품이 안 되는 개를 갖다가 끓여가지고 개 먹이를 단백질 공급원으로 공급한 겁니다. 또 다른 개농장. 이곳에선 지난 2015년부터 전기로 감전시켜 도축해오다 적발됐습니다. 혹시 전기가 어때요? 개 죽일 때 어떻게 도살하세요? 그냥 그만할 거니까 그만하자고요. 아니, 오랜만에 키울게요. 제발 그만요. 반려견을 사육하는 농장. 오물로 가득한 우리 안에 피부병으로 털이 빠진 개들이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아유, 어떻게 이거. 업자는 무허가 농장을 세운 뒤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고 여기서 태어난 강아지 30마리를 팔다 적발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시청자가 보내주신 제보로 취재한 뉴스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오토바이 수리를 맡겼는데 더 망가지고 1년째 돌려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도 수리를 할 수 있는 법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다는데 이솔 기자가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평소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해온 조모 씨. 지난해 7월 경기도의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부품이 없다며 수리를 미뤘습니다. 참다 못한 조 씨가 7개월 만에 업체를 찾아갔는데 오토바이는 반파 상태였습니다. 이곳저곳이 긁혀 있고 누군가 타고 다닌 듯 핸들에 못 보던 보온 장갑까지 끼워져 있었습니다. 조 씨가 수차례 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체 사장은 매번 내일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너무 화나요. 몇백만 원 되지도 않는 걸 변호사 선임한다고 하면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오니까 배꼽이 더 크니까. 취재진이 업체를 찾아가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배상은 다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만하지 그거를. 몇 번 타셨다 이런 말도 하셨다고 하던데. 잠깐 볼일 볼 때나 이럴 때 한두 번 탄 적은 있어요, 제가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정비 사업을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이 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자격증이 없어도 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토바이는 아직 자격증 제도가 없고요. 자전거 수리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오토바이는.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비스 품질이나 기술력이 다 달라요. 어떤 바가지나 아니면 이제 정비가 잘못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각지대에 놓인 오토바이 정비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지난해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연이어 발견되며 온 국민이 불안에 빠졌죠. 특히 인천 시민들은 2년 전 붉은 수돗물에 유충 사태까지 겪으며 소가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믿고 수돗물을 쓸 수 있는 정수 시스템 마련된 건지 다시 간다 우현기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가정집 샤워기 필터 안에서 벌레 유충이 꿈틀거립니다. 다른 집에선 유충 3마리가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지난해 여름 인천 지역에서 시작된 깔따구 유충 발견 신고는 전국으로 확대됐고 정수장 방충시설 미비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지난해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던 인천의 부평 정수장입니다. 지금은 유충에 대비해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벌레가 건물 안으로 그리고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 증강됐습니다. 이중 방충망에다 벌레를 잡는 포충기도 기둥 곳곳에 달았습니다. 다른 곳은 소등을 하고요. 포충기 불빛을 보고 날아든 깔따구가 뒷면에 있는 끈끈이에 달라붙어서 물은 정수 중간 단계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 활성탄 흡착지를 지나게 되는데 이것도 투명막 덮개로 밀폐시켰습니다. 또 여기서 벌레알이나 유충이 자라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역세척을 보다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에 20일 했었는데요. 지금 2, 3일로 단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수돗물이 걸러지는 가장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곳에는 이런 미세 거름망이 설치돼서 0.1mm의 작은 유충까지 거를 수 있습니다. 붉은 수돗물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붉은 수돗물의 발생 원인은 물이 정수장에서 배수지를 거쳐 가정집으로 가는 통상적 과정에서 정수장 고장 등의 원인이 생기면 다른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때 물의 흐름 방향이 바뀌면서 수도관 내 쌓여있던 이물질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중간에 거점 배수지를 만들어 정수장이 바뀌더라도 물의 방향이 일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이 2029년 완공될 예정이라 그전까지는 붉은 수돗물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대여섯 종류의 필터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감상으로는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여전히 생수도 구비를 해야 되고 절대 필터를 못 빼요. 필터들이 금방 붉게 변해버리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자꾸 이물질도 나오고 그리고 필터가 너무 노래지니까 제 시기가 2, 3일이었다면 지금은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 아예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 1년에 500만 원이 드는 중앙정수 처리 설비를 갖춘 곳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동의하셔가지고 정수 시스템을 수석태 이후로 좀 불안하니까. 저희는 전상화됐다고 보지를 않아요. 지금도 계속 공사는 진행 중이고 당연히 부산물이 발생을 한 거니까. 시민들이 직접 감시와 점검에 나서고 있고 일반 시민으로서 더 이상 이거는 두고 볼 수 없다. 이 물만큼은 우리가 좀 나서서 책임져야 되지 않나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졌고요. 석 달에 한 번씩 부평 정수장을 직접 방문해서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2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5,400명의 주민을 대리해서 소송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정부와 국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경종을 좀 울리고. 다시 간다 우현기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 모임 인원 제한을 풀며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했습니다. 책임을 넘겨받은 전국 지자체들의 각기 다른 고민을 강경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기 건물 뒤에 가면 우리 후동 있지. 후동이 검사장이 있어. 거기서 검사 받으면 됩니다. 학생이 탄 차량이 학교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학교에서 확진자 10명이 나오면서 학생과 교직원 전원이 검사를 받는 겁니다. 강원 지역의 경우 다음 달부터 전면 등교가 시작되는데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갑자기 또 많이 나오니까 전면 등교도 조금 어렵지 않나. 그 전에 격주로 돌아가면서 했던 게 오히려 더 나았던 것 같아서. 춘천시가 이달 초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춘 뒤 확진자는 100명을 넘겼습니다. 시는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도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확진자 10명이 쏟아진 대전시도 다음 달 중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지금처럼 그 인원 제한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8명이나 몇 명으로 좀 더 방역을 강화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예정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실외 노 마스크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거란 기대감이 커졌지만 새 거리두기 시행이 방심으로 이어지면 코로나19 감염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권한을 강화한 만큼 부담도 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정부가 백신 피해로 인한 보상 범위를 일부 확대했지만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겪는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상당합니다.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는데 보상이 일시적이고 액수도 적다는 지적입니다. 이다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척수염 진단을 받은 20대 재활치료사는 3개월 넘게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봐야 그게 영구장애로 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큐어가 될지 그때 가서 봐야 알 수가 있지. 피해 보상 심의에서 한 차례 탈락한 뒤 재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치료비 부담이 막막합니다. 예방 접종을 했으니까 그로 인한 부작용이 뭐 1%라도 있다고 하면 병원비만큼은 내가 마음 놓고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진료를 해주고. 지난 18일 기준으로 피해 보상이 결정된 건 353건. 그중 30만 원 이상의 고액 보상은 4건뿐이었고 최고 금액은 298만 원에 그쳤습니다. 전체 평균 보상액은 12만 원대입니다. MRI 검사료나 영양주사제 비용은 제외됐고 전체 치료기간 중 일정 기간의 치료비만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못 갚고 장사하듯이 그러더라고요. 방역당국은 인과성 인정을 전제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과성이 인정된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에 있어서는 진료비 전액하고 정액 간병비가 지급됩니다. 접종 후 희귀 혈전증으로 숨진 30대 남성에 대해서는 장례비와 사망 일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자녀 백신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예약을 자동으로 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등장했습니다. 새로 고침과 예약 신청을 자동 반복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를 통해 공유 또 시연되기도 했죠. 예약에 성공했다는 후기도 있는데요. 과연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 먼저 이 정보통신망법상 매크로를 악성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판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품 광고를 위해 포털 사이트 게시글을 자동 등록하는 매크로를 판매한 개발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습니다. 악성 프로그램 여부는 사용 용도와 작동 방식, 또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하는데요.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악성 프로그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매크로를 이용한 사재기는 쟁점이 다릅니다. 마스크 대란 때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마스크 4천여 장을 산 20대, 법원은 마스크 판매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판결했죠. 하지만 이번 사례는 실제 접종이 목적이고 한 번 맞으면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 사재기와 비교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감염병 예방법 중 올 3월 신설된 조항을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받아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아직 판례는 없지만 법원에서 매크로 사용도 그밖에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포섭시킬지 주의를 지켜봐야 됩니다. 방역당국은 모바일 예약에서는 불가능하고 PC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밝혔는데요. 이제 매크로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사안별로 따져 위법성 판단하겠다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펫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한미는 최근 대화를 강조하며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북한 김여정 부부장
잘못된 기대라며 단박에 반박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We are awaiting a clearer signal from Pyongyang. His comments this week we regard as an interesting signal. 백악관 참모의 언론 인터뷰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꿈보다 해몽이란 속담을 꺼내들었습니다. 김여정은 담화문에서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잘못 가진 기대는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난 수위가 높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북미 대화 제안을 단박에 걷어찬 형국입니다. 미국이 더 양보해야 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압박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한미 외교당국 간 협의체인 워킹그룹도 2년 7개월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해 6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워킹그룹을 친미 사대의 올감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북한 배려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북한의 시그널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성김 대북 특별대표를 접견하고 남은 임기 동안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돌려간 사람 누굴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오늘 윤석열 엑스파일을 거론하면서 윤 전 총장을 향해 조언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도 그 요약된 것 비슷하게 보긴 봤는데요. 정치인은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절대 외면되지도 피해지지도 않는다는 조언 아닌 조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도 여러 의혹에 휩싸였었죠.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 같지만 결국은 또 의혹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당 의원들도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윤석열 엑스파일 의혹을 여권이 아닌 야권이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혹을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본격적인 검증이 야권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했고,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야권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작전이라며 야권 의혹 제기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논란도 퍼뜨리고 내부 분열도 부추기고 일석이조를 노린 거군요. 네, 국민의힘은 반대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엑스파일 출처를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송 대표가 지난달 윤 전 총장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한 말을 문제 삼은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재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공격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생태탕 논란과 비슷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생태탕이 생각이 나네요. 예. 생태탕 시리즈가 2탄, 3탄, 4탄 계속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공작 정치, 이런 저급한 정치는 제발 이번 대선에서는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뒤집어 씌우지 말라며 펄쩍 뛰었는데요. 공작 정치인지 실체가 있는 건지 누군가 공개하는 게 속 시원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무소속 오늘 민주당이 윤미향, 양이원영 두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죠. 네,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었죠.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동의로 제명됐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부탁을 드렸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또 의정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정치 속에서 실현하고 활동해야죠.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 2명에 대해선 탈당 권유 대신 제명을 한 건데요. 탈당하면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제명이 되면 무소속으로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복당까지 염두에 둔 결정이군요. 네, 본인 귀책 사유가 아니거나 부동산과 관계없는 사유로 밝혀질 경우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아픈 상황에서 저희가 이 안건을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의원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고심에 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정춘숙 민주당 의원과 포옹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참 윤 의원 그동안 여러 징계를 받아도 이 당적은 잘 유지해 왔었는데 이젠 떠나게 됐군요. 네, 지난해 9월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민주당은 윤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했고요. 지난해 12월에는 코로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와인잔을 든 사진을 SNS에 올려서 당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입당부터 국회 입성, 제명까지 윤미향 의원 하면 논란이 먼저 떠오르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참 윤 의원 총선 이후 1년 동안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 달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높여줍니다. 대신 더 깐깐하게 심사해서 돈을 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 대출은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박재 기자가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채 되지 않은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의 연봉의 합은 8천만 원 정도인데 살고 싶은 집은 서울 평균 가격인 9억 원입니다. 예전엔 집값의 40%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최대 6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로 우대 적용 주택 기준도 6억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엄두도 못 내던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대출이 막힌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의 비명이 커지자 고육지책으로 규제를 일부 푼 겁니다. 그렇다면 은행 문턱은 얼마나 낮아졌을까? 다음 달 적용되는 새 기준에 따르면 현재 최대 3억 6천만 원인 대출 가능 금액이 5억 1천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지만 정부는 대출 최대 한도를 4억 원에 묶어뒀습니다. 결국 이전보다 더 빌릴 수 있는 돈은 4천만 원 정도인 셈입니다. 여기다 7월부터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더욱 깐깐해진 대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출 상환 능력을 더 따지는데 앞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연 상환금이 연봉의 40% 미치어야 합니다. 기존엔 주택담보대출을 뺀 다른 대출은 이자만 더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원금까지 합산되는 만큼 오히려 대출 가능 금액은 이전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무주택자 아우성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출 허들을 낮췄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동시에 허들을 못 넘게 온몸에 모래주머니를 잔뜩 채운 셈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오늘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당황하지는 않으셨나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순간적으로 강하게 내렸는데요. 내일까지도 소나기가 강하게 또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 충북과 남부 내륙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까지 충북과 호남 동부, 영남 서부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10에서 60mm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오전부터 수도권과 충청 또 호남에, 오후부터 영서와 영남 내륙 또 제주도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26도, 대구는 24도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금요일에도 영서와 충북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또 해냈습니다. 미국 빌보드 4주 연속 1위. 아시아 가수 최초이자 그룹 가수로는 21세기 들어 최장 기록입니다. 이 방탄소년단을 만든 방시혁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깃층이 원하는 덕목이 충족될 때 비로소 소비가 발생한다. 민주당에서 대선 경선 연기를 두고 후보들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요. 이 타깃층인 국민들은 언제 경선하느냐보다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에 버터처럼 더 끌릴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그들만의 이슈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